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요한 지지선이 붕괴가 되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강해진 상황인데요. 그 속에서 국내 증시 이번 주부터는 추석 연휴를 좀 앞두고 관망세가 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이슈부터 국내 증시 이슈까지 살펴보면서 그에 맞는 작전 세워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글로벌 이슈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는 첫 번째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코리안 베스트 신승용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근데 이번 주는 특히나 짧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주요한 핵심 이슈부터 좀 짚어주신다고요? 예, 이번 주 이제 뭐 예상되는 이슈들이 첫 번째 유가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 특히나 최근 이제 국제 유가를 좀 하향,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상당 부분 인플레 안정의 최선두로 이 부분을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펙 플러스 회의가 이번 주 오늘 이제 그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추석 연휴의 하루 전날이죠. 우리 추석 연휴가 막 시작되는 그 하루 전날 목요일 우리나라에 이제 그날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 되겠고요. 그날 저녁에 미국의 베이지북 경기 동향 보고를 발표하는 베이지북 발표가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 마치고 사실 이 세 가지 핵심 이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베이지북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베이지북을 우리 시간 마치고 발표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 우리 시장 월, 화, 수, 목 아무래도 상당 부분 관망 양세가 짙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 가장 중요한 것 실물 경기가 둔화될 것이냐 침체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감. 조금 좀 둔화가 된다라면 이를 단기간에 지금 극복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어찌 보면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잔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 짙어지게 된다라면 이는 조금은 더 투자자들의 심리를 지금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다. 두 번째,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고 조금씩 이제 프리 어닝 시즌 이제 10월 달부터 시작이 될 것이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기업 이익 전망치가 혹여나 시장에서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생각했었던 부분보다 조금은 더 하향 조정이 잇따르게 된다라면 이 부분 역시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시장 조금 좀 더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 세 번째가 미국과 중국 간에 리스크가 재부각될지는 않을까라는 점. 추석이 끝나고 아마도 칩4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시장 내에서 상당 부분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이번 주는 아마도 이런 세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긍정적인 반등보다는 얼마만큼 하락을 저지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시장은 다소간 좀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녁에 발표되는 우리 시간 저녁에 발표된 베이지북. 여기서는 지난 7월 달에 베이지북 발표치를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 놓고 있어야 되겠다. 염두에 놓고 있어야 되겠다. 7월 달에 어떤 발표를 했었냐면요. 앞으로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조금은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했다라는 부분. 만에 하나 8월 달 베이지북에서 지난 7월 달보다 조금은 더 지금 우려스러운 전망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역시 시장 단기간 안에 반등의 모멘텀, 반등의 기회를 찾기에는 조금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난 와이오밍에 있었던 잭슨 홀 회의 이 이후에 일단은 시장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베어마켓의 랠리는 상승은 마무리가 되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시장에는 보통 네 가지 장세가 있죠. 금융 장세가 있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실적 장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긴축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역금융 장세가 나타나게 되고 그게 결국은 기업들의 실적과 경기에 부담을 주게 되면서 역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러면서 다시금 이제 또 이제 금융 장세로 돌아가게 되고 이런 네 가지 중에서 지금의 상황 자세히 보시면요. 역금융 장세와 역실적 장세 사이에서 역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 중에 지금 처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서 문제는 그 역실적 장세가 만에 하나 장기화되어지게 된다라면 이 부분은 사실상 시장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시장의 공포감이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만에 하나 다행스럽게도 좀 단기간에 끝나게 된다면 이 부분이 바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경기 연착륙일 것이다라는 점. 이렇게 되면서 다시 금융 장세로 들어가고 실적 장세로 다시금 순환 사이클이 긍정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점.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변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환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의 변동성이 주식시장의 변동성보다 더욱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작금의 상황. 지난주 금요일 1362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 역시 110포인트에 육박하는 109포인트에 마감하는 그런 상황을 보였다라는 점. 이 부분 주목을 해두시면서 이 부분이 과연 외국인의 수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나라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지금 가장 예의주시할 지표는 환율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 환율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후에 환율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추석 연휴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장기 휴장에 우리 증시가 좀 휴식 타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글로벌 이벤트들이 굵직한 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이후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 쉬죠. 그러면 아마도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금요일 시장, 금요일 마감이 되는 미국의 시장까지 보시고 토요일부터 이제 조금 이제 고민이 좀 깊어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미국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돼. 13일 연휴를 마친 13일 저녁에 우리 시간으로 9시 반이 되겠죠. 저녁 9시 반.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이어지게 되는 9월 20일과 21일 날로 이어지게 되는 9월 FOMC의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13일 화요일 미국의 CPI를 보고 이제 시장은 기대를 할 것이냐 우려를 하게 될 것이냐 조금 이제 그렇게 되면서 9월 FOMC에 대한 윤곽을 잡아나가게 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다소간의 이제 분쟁 가능성 특히나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 일단 미국 쪽으로 스탠스를 확고하게 잡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우리가 계속해서 어우러야만 하는 달래줘야만 하는 그리고 중국과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 중국과 같이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중국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칩4에 대한 예비회의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혹여나 무역 또는 그 외에 보복성 어떤 행위가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9월 FOMC가 될 것 같은데 이번에 75bp 인상을 하게 되면 세 차례 연속 FOMC가 금리 인상이 되죠. 그렇게 되면 당장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금리는 같은 수준입니다. 2.5%로 기준금리. 근데 미국에서 9월 FOMC가 끝나고 75bp를 올리게 된다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3.25%, 우리는 2.5%. 이렇게 되면서 조금 좀 금리 역전
차이가 예상되어진 부분보다 조금은 더 크게 나타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환율을 예의주시하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결국 이러다 보니까 방어적인 포트폴리오가 추석 동안에 그리고 추석 이전에 미리 좀 우리가 좀 챙겨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방어적 포트폴리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주를 우리가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기술주 중에서 좀 뽑아보자. 근데 그 기술주에도 이제 항상 4단계 그 순환이 있죠. 그 처음에 도입기가 있고요. 성장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정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는데, 4차 산업혁명주 중에서도 도입기는 좀 불안합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금리나 이런 시장 여건에 의해서 등락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장에 이미 진입해 놓고 있는 4차 산업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면모를 우리가 좀 발휘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갖기에 충분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르진 않지만 천천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정상화를 향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팬데믹 시절에 피해를 봤었던, 소위 말하는 팬데믹 피해주, 엔데믹 수혜주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거꾸로 이를 팬데믹 피해주의 정상화 진행에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 너무 빠른 모멘텀을 기대하지는 말자. 천천히 가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보수적인 상황에서는 이 부분만이 오히려 시장에 어떤 나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주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되고요. 세 번째,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부가 뒤에서 받쳐주는 주식입니다. 정책 수혜주가 되겠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가 있는 업종군, 그리고 재정 지출이 과거보다 조금은 더 많이 늘어나는 업종군들,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분명하게 이런 지금 보수적인 상황, 조금 좀 두려운 상황에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아닐까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추석 연휴 전후로 저희가 챙겨봐야 될 글로벌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9월장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슈와 더불어서 투자 포인트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히든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대표님께서 이 환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주고 계시는데, 이 고환율과 더불어서 고물가 그리고 경기 침체가 동시에 좀 나타나는 S공포죠.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도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투자 힌트를 저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그다음에 기축통화가 아닌 다른 나라들 사이의 차별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축통화를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정부의 재정 또는 정부의 펀더멘탈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들은 이미 예를 들면 스리랑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이미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펀더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버텨나갈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동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꾸로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오히려 지금 현재의 상황,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미국 기준금리를 상향합니다.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고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는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나라 국민의 소비는, 구매력은 오히려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과거 1달러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이 있었다라면 1달러로 지금 더 살 수 있는 그런 모습. 왜냐하면 수출을 미국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환율 때문에 오히려 더 싸게 미국에 공급을 하게 되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은 오히려 금융의 혜택, 환율의 혜택을 겉으로는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뒤로는 어마어마한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그 미국의 수혜는 어느 나라들이 갖고 갈까? 바로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할 것이다라는 이게 바로 한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S공포의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공포, 결국 3고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고금리. 고환율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죠. 고물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는 그 물가를 또 잡기 위해서 금리를 지금보다 더 빨리 올려야만 하는 삼중고, 악순환에서 벗어나기가 상당 부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따라서 이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풀어놔야 할 텐데 약간 지금 한 반발짝 정도 지난 8월 금통위 우리가 좀 늦은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조심스럽게 좀 가져보는데요. 이런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생각해 두시면서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 미국하고는 확연히 다른 환경이다라는 점 꼭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잠깐 시간 관계상 오늘 제가 이제 원래 투자 전략 그리고 추석 이전의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추석 이후에 나타날 시나리오 이 부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제 실적 시즌 10월의 실적 시즌을 대비한 실적이 지금 슬슬 프리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될 것이고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칩4 이 부분에 대한 스탠스에 따른 중국의 보복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9월 FOMC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 8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에 앞서서 추석 이전에 월, 화, 수, 목 선제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놔야 되겠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는 버리지 말자. 그러면 그 경기 연착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유일한 것.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고용과 소비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 고용과 소비. 그게 작동 경로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의 작동 경로와 중국의 작동 경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작동 경로가 조금은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 보시면서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조금은 좀 천천히 가고는 있지만 팬데믹 피해주들에 대한 관심. 결국 아직 팬데믹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정상화를 아직 만들지 못한 업종군들이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천천히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업종군들. 대표적으로 여행업종도 있을 수 있고요. 항공업종도 있을 수 있고요. 카지노 업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들은 급한 마음이 아닌 천천한 좀 조심스러운 마음에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해야 되겠다. 아직 정상화가 안 됐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주가는 지금 현재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팬데믹 피해주들 나의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시면 어떨지 싶습니다. 네, 추석 이후까지 시장을 좀 대비하는 마음에서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장 작전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안비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런 글로벌 이슈들을 바탕으로 국내 증시 작전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와 관련돼서 도움 말씀 주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 전화 연결합니다. FP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자체는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주 우리 증시부터 리뷰를 해주신다고요? 예,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좀 상당히 암울하게 좀 마감을 했죠. 코스피가 2,400선까지 좀 밀리면서 좀 마감을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장중 최고 2,430선까지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국내외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360원을 좀 돌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의 이탈을 좀 부추겼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재료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ISM 지금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예상치를 좀 상회했고, 실업 수당도 좀 양호했고,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좀 양호하지만 긴축으로선 좀 부담이 되는 어떤 그런 재료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지표 같은 경우도 역시 좀 엇갈리는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라든지 달러 인덱스 상승은 좀 부담이었고요. 국제 유가, 천연가스 하락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유가 하락 같은 경우는 중국 봉쇄의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인플레 요인 진정이 지금은 가장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중국발 재료 좀 상당히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외곽에서 좀 주요 도시를 좀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 특히 이제 봉쇄 시에 경제 타격이 큰 지역으로 좀 이동 중이라는 부분들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재차적으로 중국의 어떤 봉쇄라든지 경기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8월 중순 이후에 수급이 약간 좀 깨져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16일 이후부터 기간 순매수는 단 이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은 9일 순매수, 5일 순매도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좀 기간의 매도세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 따라서 지수에 좀 부담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파월 발언 이후에 좀 외국인들은 약간 관망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리밸런싱을 제외하면 소폭 매도 위가 좀 있지 않을까. 결국 이제 좀 적극적인 매수 주체가 없다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번 주 좀 증시 일정을 좀 고려를 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좀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국내 증시에 대해서 체크포인트 짚어봐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윤여민 FP님께서는 나오셔서도 그렇고 전화 연결 통해서도 늘 중요한 섹터군들별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살펴주실 섹터는 제약 바이오라고 하는데 세계 3대 암학회로 꼽히는 유럽 종양학회 연례 학술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해당 섹터를 골라주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체크포인트 저희가 챙겨가 볼까요? 예, 좀 일정 매매를 좀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지난주부터 약간은 좀 들썩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제약 이제 바이오 기업들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럽 종양학회 연례 학술 대회에 좀 참여를 합니다. 이제 에스모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스모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임상종양학회, 그다음 미국 암학회와 함께 세계 3대 암학회로 좀 꼽히는 최신 항암기술 교류의 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이번에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간암과 유방암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을 보게 된다고 하면 셀트리온, 레고이뮨텍, HLB, ABL 바이오, 그다음 NK맥스, 제넥신 같은 회사들이 좀 참여를 해서 항암 의학 물질 임상 연구 결과를 좀 발표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간암과 유방암이 좀 분야에 좀 어느 정도 집중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암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머크사가 아무래도 항암제 병용요법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간암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중국 항서제약이라든지 HLB 같은 경우도 명역 항암제, 그다음에 표적 항암제의 어떤 간암 병용 임상 3상 결과를 좀 소개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어떤 제가 볼 때는 결과를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유방암 쪽에서는 이제 길리어드가 좀 이제 신약이죠. 트루렐리 임상 3상의 추가 분석 결과를 좀 발표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국내 업체 중에서 레고캠 바이오가 양성 유방암 환자 대상으로 치료제 LCB14에 대한 이제 임상 1상 A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는 별개로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혈행학 분야, 그 다음에 지금 네오이뮨텍 같은 경우 면역 항암 후보 물질 NTI7에 대해서 이제 고형암 대상으로 이제 중간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은 경우 좀 이제 암 대상으로 하는 지금 결과를 발표하는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일정에 관련된 매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약과의 섹터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더더욱이 대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참여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학회와 관련된 내용까지 제약 바이오 섹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FP님 오늘 장에서는 어떤 대응 작전이 좀 필요할까요? 이번 주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제 지난주 이제 주말에 미국 증시를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조금 이제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죠. 2019년 8월 이후에 처음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고용 지표에 좀 상승을 했지만 이제 러시아 변수로 좀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장 초반에
미국의 8월 고용 지표 결과에 좀 상승을 했죠. 특히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 3.7%로 예상 3.5% 좀 높게 나왔고, 비농업 일자리 같은 경우 31만 5천 건으로 예상 30만 건 수준이라 봤을 때 좀 물가 압력에 대한 부분들, 물가 압박에 대한 부분들 약간 좀 둔화된 부분들, 여기다 또 이제 FOMC 관련돼서 이제 9월에 지금 금리 인상이 75bp 인상 확률이 75에서 54%까지 낮아졌던 부분들,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지만, 사실 이제 좀 에너지 관련된 뉴스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또 이제 가스프롬 관련돼서 이제 가스 공급이 완전 중단된다는 보도들,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는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엔비디아를 통해서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죠. 실제로 이제 대중국 관세를 유지한다는 보도도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9월 들어서 좀 악재가 계속 겹치는 양상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통계적으로 9월에 약했다는 통계까지 나오면서 좀 이제 상황이 좀 복잡하게 꼬여가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중순에 FOMC 일정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강한 매수세가 좀 가동되기 어려운 측면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번 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좀 만기인데요. 만기 이후에 또 바로 추석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상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 특히 추가로 대량 선물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하락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시장을 좀 관망하는 포인트가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작전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와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상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인 시황은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큰 하락과 혹은 상승을 보여주지 않고 지속적인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8월 달에 큰 폭의 하락을 다시 한번 맛본 이 암호화폐 시장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아래에서 하회를 하면서 전반적인 상승 동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마켓캡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0.57% 소폭으로 상승을 해줬지만 이 마켓캡 여전히 1억 달러 아래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을 확인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또한 현재는 40% 아래에서 거래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을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장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전일 대비 0.29% 소폭으로 상승을 했고 또 전주 대비도 0.27%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속적으로 19,000달러의 강한 지지선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 펀드 제공업체인 코인쉐어즈의 최고 전략 책임자죠. 이 멜템 드리머스가 트위터를 통해서 지난 21번의 뉴욕 증시 약세장을 분석을 해본 결과 이 S&P 500 지수가 연 중반에만 12번을 찍었다라고 전하면서 이 올해도 6월에서 10월 사이에 다시 한번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또 현재처럼 이 미증시 그리고 비트코인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시점에는 이 미증시의 가격 하락이 결국 우리 시장에도 직접적인 가격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을 짚어냈는데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이번에 27,000달러를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이 숏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 분석가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2만 달러를 회복을 해준다면은 2700에서 2800선까지 좀 일시적으로 돌파를 해주고 그렇게 된다면은 22,500에서 23,00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19,500달러에서 19,000선이 붕괴가 된다면은 해당 숏스퀴즈의 시나리오는 무효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현재 가격은 19,849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 이번 주 중으로 2800달러 이상을 재돌파해줄 수 있을지 좀 집중해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더리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0.77% 올랐고요. 전주 대비는 7% 다시 상승을 해주면서 현재 가격은 1,500불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의 거래 대금이 비트코인을 추월했다라고 합니다. 8월부터 이더리움의 전체 거래 대금이 비트코인을 넘어서기 시작을 한 건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4시간 거래 대금이
거래대금이 현재 1,633억 원으로 비트코인이 현재 985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지난달 30일에는 이더리움의 거래대금이 1,966억 원으로 비트코인의 거의 2배 가까이 넘어서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업비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이러하고 다른 거래소들의 상황도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이 빗썸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거래액이 이미 1위로 올라섰고 또 22일에서 28일 주부터는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더리움의 거래량이 비트코인을 추월했다라고 합니다. 또 코인원 같은 경우도 8월 중순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거래액이 이렇게 앞치락 뒤치락하면서 지난달 26일부터는 지속적으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코인마켓캡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거래 대금이 월등히 높은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국내 투자자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머지 업데이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더리움을 향한 매수세가 돋보이는 한 주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선물 1일 거래량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더리움의 선물 1일 거래량이 또 비트코인을 추월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역시 이 머지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데이터 제공업체인 카이코를 인용을 해보자면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머지를 앞두고 현재 이 현물 포지션을 해칭하거나 혹은 머지의 실패 또는 지연에 베팅함으로써 오히려 롱이 아닌 숏 선물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한편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업자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머지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면서 동시에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이 우려를 다시 한번 제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좀 정치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작업 증명 POW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할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실제로 공격을 당하게 된다면 적어도 하이브리드, 융합되어 있는 지분증명 합의 알고리즘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번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좀 가격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 만큼 고통스러운 과정은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비트코인의 네트워크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굴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수료 수익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수수료가 변동성이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다라고 합니다. 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봤을 때 뚜렷한 성장세가 없는 부분이 기존 POW에서 POS 혹은 이 하이브리드로 전환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짚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이 머지를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요즘이지만 여전히 머지 이후에 이더리움의 가격과 관련해서 비관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전문 투자사인 BK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최고 경영자죠. 브라이언 켈리 같은 경우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이더리움 머지가 되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머지를 앞두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사실 뉴스 이벤트로 인한 매수세일 뿐 기술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가격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우려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머지가 기술적인 결함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인플레이션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예상한 수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3위에 테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동성 없는 가격 1불이고요. USDC도 변동성 없는 가격 1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5위의 중국 거래소인 BNB입니다. 전일 대비 0.07% 소폭으로 올라주면서 전주와 비슷한 가격대 유지해주고 있고요. 가격은 현재 277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의 바이낸스 USD도 큰 변동성 없는 가격 1불 잘 고정돼 있고요. 이 카르다노 같은 경우 상위 시가총액 10개 종목 중에 전주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대비 14% 올랐고요. 전장 대비도 3% 올랐고 또 주말 사이에도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그 이유로는 바로 카르다노의 바질 하드포크의 정확한 업데이트 날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카르다노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이 메인넷 바질 하드포크 업그레이드가 9월 22일에 진행될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성공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굉장히 지금까지 광범위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또 커뮤니티와의 논의 끝에 예상 날짜를 공개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카르다노의 업데이트는 정말 이더리움의 머지와 같이 이번 카르다노에 있어서는 중대 업그레이드로 꼽히기도 하고 또 네트워크 용량이 늘어나고 거래 비용은 낮춰질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더 많은 투자자와 프로젝트들이 이 카르다노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하드포크 같은 경우는 지난 6월부터 이미 예상이 되어져 있었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수차례 연기가 되면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실망을 했었었죠. 하지만 다시 한번 정확한 날짜가 발표가 되면서 가격적으로도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이 8월 한 달 동안 이 하루 평균 프로젝트가 1개 이상씩 증가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네트워크 기반 프로젝트가 31개가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하루에 하나씩 늘어난 셈이죠. 현재 카르다노의 네트워크 프로젝트 수는 1,000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더리움만큼 큰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카르다노 프로젝트, 이 메인넷 하드포크 업데이트 이후에 또 어떤 가격적인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8회 리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0.36% 소폭으로 오르면서 현재 가격은 0.33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솔라나도 전일 대비 2.61% 오른 31달러, 그리고 도지코인이 전장 대비 0.49% 소폭으로 올라주면서 가격은 0.0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큰 상승폭은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또 어떤 하락도 보여주고 있지 않은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셨고요. 그렇다면 현재 업계에서 전해지고 있는 주요 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의 사무총장이 이 앞으로 미래화폐 시스템에는 암호화폐와 같은 기술이 적용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IMF 발행 보고서를 통해서 해당 의견을 전했는데요. 이 앞으로 미래화폐 시스템은 암호화폐가 증명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하지만 중앙은행에 제공하는 신뢰에 기반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암호화폐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거래는 중앙은행 화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 달러에 고정이 되어져 있지만 지난 테라 사태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도 크게 안정적이지 않다는 부분을 확인했다라고 전하면서 암호화폐 특징 중 하나인 이 익명성 같은 부분도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암호화폐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우리의 삶에 큰 혁신을 가져다 주는 가능성을 보여주긴 하지만 기술의 이점이 더 건전한 기반 위에 놓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앙은행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의 출시가 시급하다라고 전했고요. 또 외신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하원 스테이블 코인 규제 심의가 내년까지도 늦춰져 줄 수 있다는 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좀 출시가 될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현재 여러 의견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내년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올해 우리 시장에서도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안들, 이 법안들이 입법 준비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까지도 모두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종목별 작전 대응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요한 지지선이 붕괴됐다 전달을 좀 드렸는데 다우지수는 32,000선, S&P 500 지수는 4,000선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 흐름도 짚어주신다고요? 네, 미국 시장의 주요 지수의 지지대를 빼고 내려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심리적으로
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추석 연휴는 길지는 않지만 이 길지는 않다는 점이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정도에 시장 휴장이 함께 하지만 이 연휴를 합친 시장에는 좀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이 약한 걸 전통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좀 이번 주는 수급이 부재한 시장의 연출 가능성이 높겠고요. 오늘이 미국 시장은 노동절로 휴장입니다. 시장의 변동이 컸을 때 올해를 기점으로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미국 시장 휴장 때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한 번은 반등이 나타나는 점을 일반적인 시장에는 알 수가 있는데 올해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휴장 때 되려 조금 더 매물이 확산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공매도가 나타나는 시점이었고 최근에는 조금은 공매도의 흐름이 둔화되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는 해요. 그렇다 보니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의 휴장도 겹쳐 있음에 따라 흘러가는 시장을 조금 관망의 톤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한 주 같은 경우는 상승업종, 하락업종의 흐름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상승업종, 하락업종의 흐름을 체크하는 점은 우선은 강한 업종 같은 경우는 추석 이후에 일단 연속적으로 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크가 필요하겠고 약한 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 지수가 여기에서 2300대 중반까지 만약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선제적으로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 있기에 강한 업종, 약한 업종을 추려두고 종목별 접근 같은 경우는 좀 가격대를 타이트하게 잡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연결해서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저희가 체크해봐야 될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현대로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은 우리가 방산 업종을 살펴볼 때 우선 매년 성장하는 그 국방비를 통해서 여기에 연결해서 좀 매출이라든지 그러한 볼륨은 국방부의 증액만큼은 계속 보장이 돼 오는 구조였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러면 이 국방비의 성장만큼의 매출이라든지 이익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으니 그 정도의 밸류 정도만 주고 좀 플레이를 하는 구조였는데 올해 수주잔고 같은 경우 기준으로 봐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가 수치를 넘어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이제 단순하게는 상반기에 수주가 이미 나타났지만은 하반기 가서도 해외 수주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방산주 같은 경우 주가가 고점을 치지 않았냐, 한 번 수주가 나오고 나서 다음 수주까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냐라고 반문을 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 그러면 타 업종과 단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인 플레이를 할 만한 게 있는가라고 비교해보면 좀 이 현재까지 나온 수주를 밸류에 대입을 해보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비교를 해보더라도 좀 가격적 메리트가 부각되는 업종은 있지만은 아직 성장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쪽이 많아서 그래도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접근이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최근은 기술적 반등 구간까지 주가가 조정이 나온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측면에서는 접근이 가능하고요. 다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종목에 대해서는 좀 짧은 손절 구간을 가지고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가격적으로는 29,5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좀 변수가 있는 요인은 시장이 만약에 2,400을 장 마감 기준으로 깨고 내려간다. 그다음에 이 깨고 내려가는 흐름상에서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하락을 한다고 하면 그때 방산주 같은 경우도 함께 차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은 꼭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강조드리고요. 가격 접근대 대비해서 5%의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꼭 손절은 지켜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 현대 로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방산 관련주로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가격 접근 29,500원대 접근이 가능하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 짧은 손절 구간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태조 이방원 관련된 종목들은 잘 가는 반면 여전히 부진한 IT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IT 업종의 주가 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종 내에서 구분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점 짚어주신다고요. 네, 아무래도 업종의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 업종의 변동성이 큰 상황 안에서 단순히 상승을 하락을 하는 업종이 달려 있다고 하면은 접근이 편할 텐데, 좀 이게 시세가 연속적인 면보다는 좀 비연속적인 면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생각을 할 점은 IT 업종 안에서도 반도체 관련 대형주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들 수가 있겠고요. 모멘텀을 앞둔 종목들은 약한 업종 안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이폰 14 출시를 앞두고 BH의 주가 강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 좀 약세를 나타내는 업종 안에서 모멘텀, 즉 이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는 종목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특징적인 종목으로 볼까요? 네, 종목은 LG 이노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애플의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회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밸류체인에 속해 있고 하반기에 실적이 좋을 수 있다는 점은 현재 시장 상황과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반영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증대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함께 인지를 해야 하겠고, 실적 대비해서 가깝게는 밸류나 이런 점을 함께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노텍 같은 경우는 가까운 모멘텀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모멘텀 안에서 주가가 어떻게 확장을 하는지 이 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이폰 14 같은 경우는 수요일에 출시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일정을 함께 체크를 하고 이전에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드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모멘텀의 기간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격적으로는 지금 현재가가 한 34만 5,500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 안에서 제가 가격을 조금 잘못 포기를 해드렸는데 현재 종가가 34만 5,500원이고 오늘 같은 경우 시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매물 출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한 33만 7천원대 구간 이 정도 구간에서는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 LG 이노텍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접근 47만 5천 원대 접근이 가능하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정 드리겠습니다. 47만 3천 원대 다시 한번 가격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33만 7천 원대에 접근이 가능하다 정정을 좀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서 LG이노텍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이사님, 저희 오늘장 작전은 어떤 식으로 펼쳐가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시장도 변동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장 휴장도 있다 보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둬야 하겠고요. 이 휴장 안에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수급이 조금 외국인 위주로 큰 매도는 아니지만 환율을 감안해 봤을 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금의 비중은 그래도 연휴 전까지는 50%, 60%까지 늘릴 필요가 있겠고요. 조금은 톤을 보수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대형 주군에 매매를 하고 싶으면 자동차 아니면은
일부 IT 그 정도로만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전 전략 모두 세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장중에는 매매 시그널 통해서 인사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